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곧 초등학교 입학하는 딸을 키우면서 일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로 회사 업무를 하며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이 유치원에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 가기 전에 최대한 엄마와 많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저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제가 딸과 최대한 붙어있기로 결정한 이유는 딸이 이혼가정의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혼한 엄마죠. 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 때문에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최대한 옆에서 같이 돌봐주고 놀아주고 싶었어요. 아직 이혼에 대해 제대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어린애라 천진하게 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쓰립니다. 그리고 딸과 저를 이렇게 둘만 남겨둔 전 남편 사실 마음 같아선 욕을 해주고 싶지만 편의상 그놈이라고 할게요. 그놈을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분하고 잡아서 두들겨 패고 싶어요.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딸과 저를 버리고 자기 이기심만 채우는 정말 제게는 인간도 아니었던 놈이에요. 다시 생각해도 애까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었는지 소름 돋을 뿐이에요. 남편은 딸이랑 격주로 만나고 있기는 한데 딸이 다 크면 꼭 진실을 다 얘기해주고 자기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말 겁니다. 딸도 쓰레기는 피할 줄 알아야죠. 그 놈과 저는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손자리 같은 게 불편했는데 저희 엄마랑 교회를 같이 다니며 안면이 있던 아주머니가 자기 조카가 정말 착하고 좋은 남자라고 둘 다 나이도 비슷하니 한번 만나서 좋은 인연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도 난리를 치셔서 결국 나갔어요. 선으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건 제 취향이 아니라 그냥 예의만 갖추고 정리하고 헤어지려고 하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가 나왔더군요. 예의 있고 다정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건 그도 저에게 사실 저도 손자리는 불편한데 이모가 하도 유난을 떠셔서 나왔어요. 하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더군요. 그런데 안 나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하고 화사하게 웃는 모습이 제 눈에 콕 박히듯 하는 것 같았고 저는 급속도로 호감이 상승하여 저희는 서로 불편하다고 여겼던 맞선 상대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인 통해서 주선되어 맺어졌으니 엄마 그리고 엄마 지인분은 당연히 아주 좋아서 축복만 해주셨고요. 그놈은 연애 기간 내내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해요. 제가 그놈과 연애하면서 그놈 사랑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었다는 사실이요. 그 모습이 그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단 걸 진작에 알았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희는 몇 년 동안 싸우기도 했지만 금방금방 화해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연애했고 그렇게 길지는 않게 해가 몇 번 바뀌고 그놈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바로 승낙했고요. 주위에서도 너희는 분명 잘 살 거라는 소리만 들으면서 축복 속에 결혼했고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놈은 신혼생활 동안 연애 때 그 모습 그대로 잘 아껴주었죠. 친구들 만나도 너희는 어쩜 그렇게 아직도 연애 때 같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다가 시간이 흘러 제가 임신을 했어요.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딸이요. 임신을 하고 3개월 정도 더 일하다가 임신 휴가를 내서 집에서 태교만 하게 되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그놈은 저를 극진히 대했고 저는 힘든 입덧도 그놈의 도움으로 그래도 나름 편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10달 후에 딸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정말 너무 예뻤죠. 저는 일 욕심이 많던 사람이라서 아이 낳고 몸 풀리는 대로 바로 복직하리라 마음먹고 친정 엄마께 미리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해놓은 상태였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저히 제가 안 돌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갓난아이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바로 복직해서 일하면서 지금 이때 예쁜 모습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제가 그동안 일한 것을 인정해줘서 제 자리를 남겨둘 테니 몇 년이든 육아 잘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주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장기 휴가를 신청해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인 듯 맞벌이인 듯 애매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놈은 장기 휴가를 내고 딸을 돌보겠다는 제 결정을 무한 지지해 주었고 아주 잘 결정한 일을 하며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걱정 말고 딸 돌보는 데만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일을 쉬고 딸을 돌보는 동안 남편은 일이 더 늘어났어요. 늦게 오는 날이 잦아졌는데 회식이나 술자리를 가진 게 아니라
늦게까지 추가 업무를 자기가 도맡아서 하다가 오는 것이었죠. 추가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라도 더 해야 기저귀 값 번다고 열심히 일하더군요. 그런 그놈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지만 저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또 첫아이라서 이것저것 모르는 것 투성이라 하루 종일 정신없이 아기 돌보며 집안일하고 정말 용수철처럼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딸이 웃고 울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저와 그놈은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놈은 퇴근 후 꼭 딸과 함께 조금이라도 놀아주곤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저희 가족은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그는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와 그놈이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잠시 기절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야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영향도 있고 딸이 태어난 후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서 모든 힘을 아기 키우는 곳에 투자했으니까 저도 저러다가 한번 몸 상하면 오래가는데 하고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놈은 하루 입원했다가 일에 복귀한다며 부득불 고집을 부려 퇴원했어요. 제가 말려도 듣지 않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의 모습을 보며 이제 저도 회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딸도 이제 유치원에 보낼 만한 나이가 되었고 제가 같이 벌면 유치원 등록금도 감당하기 괜찮은 상황이라서 저는 결국 복직을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복직을 하고 싶다고 했고 감사하게도 출산 전 말했던 대로 회사에서는 제 자리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놈은 자기 혼자 일해도 괜찮다고 아이 돌보고 싶으면 집에서 돌보라고 했지만 저는 당신이 그렇게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그건 안 돼. 나도 같이 벌어야지 했어요. 복직을 앞두고 딸을 보내 유치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살던 지역은 그렇게 학군이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근처에 믿을 수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었고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유치원은 집에서 3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었죠. 저는 결국 친정 엄마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집에 도우미를 들이자고요. 아기 돌봄이 도우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민간인 아기 도우미를 믿어도 될까? 하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놈이 우리 회사 대리 동생이 내가 아기 볼 곳이 없다고 하니까 소개시켜줬어.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린이집 교사하다가 지금 딸을 키우고 있대. 그 딸이 우리 딸 또래야. 그런데 자기도 이제 슬슬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교사 자리가 없나 봐. 원래 애들을 정말 좋아한대. 자기 딸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는데 혹시 필요하면 소개시켜준대. 한번 만나나 보자 하더군요. 저는 유치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아이를 맡기는 게 조금 걱정되었지만 그놈 회사 사람 아는 동생이라니까 믿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우리 집으로 와서 한번 얼굴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놈의 연락으로 복직을 열흘 정도 앞두고 그 도우미를 만나게 되었죠.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꽤 젊은 나이로 보이는데 우리 딸 또래에 딸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일찍 했나 싶었죠. 인상도 밝고 환했고 잘 웃고 살갑더라고요. 우리 딸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하고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딸이 좀 크면 얼른 다시 유치원 교사를 복직해서 아이도 돌보고 싶었는데 지금 자리가 없네요. 기회만 주시면 정말 제 친딸처럼 잘 돌볼 수 있어요. 매일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정보 보고 드릴 거고 하루 종일 제가 지켜볼 테니까 아이 걱정하실 일도 없고요. 하고 자신있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딸을 안아들었는데 딸도 낯선 사람이지만 울지도 않고 편안하게 잘 안겨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 엄마라 그런지 육아 능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괜찮다 싶었어요.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저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연락해서 일주일 후부터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제가 복직하는 날이었죠. 그 여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부터 제가 퇴근하는 오후 시간까지 제 딸을 돌봐주게 되었어요.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그 여자가 저희 집으로 오면 제가 문을 열어주고 주의할 점이나 아이의 상황을 알려준 다음 출근하는 시기였죠. 처음 아이를 맡기는 날에는 무척 긴장이 되었는데 퇴근 후 와보니 아주 잘 놀고 있더군요. 제가 말해준 사항들도 어느 하나 어긴 것 없이 그대로 잘 따라서 아이를 돌봐주었고요. 그렇게 서서히 돌봄이 여자를 향한 신뢰도가 오르기 시작했고 믿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도 아이만 돌보며 몇 년 동안 집에서 정신없이 엄마로만 살다가 복직해 일을 하니 너무나 행복하더군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일하니 제대로 사는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돈벌이도 늘어나니 생활비도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졌고요. 그놈도 야근 횟수를 줄일 수 있었죠. 그렇게 일하는 동안 돌보미 여자와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제가 때때로 집에 가서 딸 주라고 아기 간식, 아기 우유 같은 음식들도 챙겨주고 반찬도 챙겨주고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돌보미 여자 생일에는 작은 선물도 주었었어요. 그 여자도 너무 고맙다며 더 열심히 돌보겠다고 했고 어느새 호칭은 언니 동생이 되었죠. 돌보미 여자는 저에게 언니 하면서 저를 잘 따르고 제 딸도 잘 돌봐주었어요. 딸은 말문이 트이고 돌보미 여자를 이모라고 불렀죠. 그렇게 한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예상치 못하게 업무가 상당히 빨리 끝났고 회사에서는 일찍 끝났으니까 다들 알아서 가고 싶으면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요. 저는 간만에 일찍 집에 가서 딸과 놀아줄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돌보미 여자도 아직 근무 시간을 다 채운 게 아니라 일찍 보내줄 수 있겠다 싶어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거실이 조용하더군요. 혹시 돌보미 여자가 딸과 함께 놀이터에 갔나 싶었어요. 집안을 쓱 둘러보는데 안쪽 방에서 엄마? 하는 말소리가 들리며 딸아이가 쪼르르 달려 거실로 나왔어요. 돌보미 여자가 보이지 않았는데 딸이 집에 혼자 있어서 놀랐어요.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딸아이의 얼굴 위 선명한 눈물 자국이었어요. 엉엉 운 것 마냥 눈물이 볼에 흐른 자국이 몇 줄은 되더군요. 얼굴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요. 누가 봐도 많이 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우리 딸 울었어?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이모는 어딨어? 하고 물었어요. 제 무릎을 듣자 딸이 입속을 달싹이더니 이내 제 목을 끌어안고 엄마 하고만 말하더니 울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서럽게 끄끄대며 우는 소리였어요. 그 울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우선 우는 딸이 달래주었고 한참 지나 딸이 울음을 그쳐서 저는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 있었는지. 거짓말 안 하고 전부 말해줘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말했죠. 딸은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엄마 내 공주님 목걸이가 없어 라고 말했어요. 공주님 목걸이는 얼마 전에 제가 딸 장난감으로 사준 목걸이였어요. 요즘 딸이 푹 빠진 공주 만화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목에 걸고 있는 구슬 목걸이였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걸이 장난감이요. 딸이 사주고 나서 잘 때도 걸고 잘 정도로 애지중지했던 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이 목걸이 잃어버려서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돼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잃어버렸어? 괜찮아. 엄마가 찾아줄게. 엄마랑 같이 찾아볼까? 하고 말하니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 엄마, 이모가 내 목걸이 가져갔어. 이모가 가져갔어. 하면서 울었어요. 딸이 말하는 이모는 단 한 명, 돌보미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모가 가져갔다고? 왜 이모가 가져갔어? 하고 물었더니 딸은 이모가 언니 줘야 된다고 가져갔어. 내가 동생이니까 언니한테 양보해야 한대. 엄마 근데 나 공주님 목걸이 갖고 싶단 말이야. 하고 엉엉 울더군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딸을 안고 가만히 있었어요. 언니라니? 누가 우리 딸 언니라는 거였는지 한참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런 장난감 목걸이를 돌보미 여자가 가져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런 목걸이를 가질 만한 사람은 그 여자의 딸 한 명뿐이었죠. 저는 딸을 안고 달래며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더니 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둘이 하하호호 웃으며 들어오다가 제가 집에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어머 언니 벌써 퇴근하셨어요? 몹시 당황한 얼굴로 제게 묻는데 저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그 여자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죠. 목에는 제 딸의 것이 분명한 공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저를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딸 목걸이 뺏어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딸은 언제 데려온 거고? 동생 딸을 우리 집에 데려온단 말은 지금까지 없었잖아. 싸늘하게 말하니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군요. 전 옆에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서 그 목걸이 돌려줄래? 그 목걸이 아줌마가 우리 딸 주려고 산 거야. 너도 갖고 싶으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이거 내 건데 엄마가 내 거라고 했는데 하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그 도우미 여자는 지금 애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화내세요. 하더군요.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화내는 게 아니고 돌려받을 걸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동생이 멋대로 가져갔잖아. 하고 말했어요. 그때 그 여자 옆에서 여자아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이거 내 거예요. 쟤는 내 동생이니까 언니가 이런 거 먼저 가져야 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쟤는 아빠가 또 사줄 거라고 그랬어요. 순간 그 여자도 저도 얼음이 되었어요. 아빠가 또 사준다니? 저 여자애가 왜 하필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제 딸과 자기 아빠가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인 아이 아빠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가끔 수다를 떨다 남편 혹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닫고 제 얘기만 듣거나 다른 주제 이야기로 말을 돌렸었고 아이 아빠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게 없었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사준다니. 지금 나 가지고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사실대로 다 얘기해. 안 그럼 돌봄이면서 내 딸아이 집에 혼자 두고 지 딸 데리고 내 딸아이 물건까지 절도해서 싸돌아다니면서 시시덕된 거 해서 아이 방치로 경찰에 고소해버릴 거니까. 제 살벌한 말에 그 여자는 덜덜 떠는 것 같더니 이내 무릎을 털썩 꿇고 두 손까지 모아서 제게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우리 딸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애아빠 말을 들은 것 뿐이라고요. 궁금하면 직접 애아빠 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애아빠? 지금 애아빠 어디 있는데요? 제 물음에 여자가 대답했어요. 우리 딸 아빠가 그쪽 남편이에요. 충격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모르는 아이와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몇 년 전에요. 그때 만났었는데 먼저 연락처를 주고 아내가 최근에 임신해서 관계를 가지는 걸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하기에 제가 너무 궁해서 그러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낳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숨어서 살라고 했어요. 돈은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돈 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일자리가 생겼는데 일할 마음 없냐는 거예요. 제 딸아이는 저희 엄마한테 맡기고요. 그게 자기 딸을 돌봐주는 일이라고 저도 하고 싶었던 거 아닌데 돈이 더 필요해서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주는 돈 말고 돌보미 월급은 아내가 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제 귀를 타고 흘러갔어요. 너무나 믿었던 그놈의 배신에 어찌할 줄을 몰랐죠. 지난 몇 년간 저를 철저히 속인 거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신 해고해요. 상감료를 소송당할 준비나 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무릎 꿇고 비는 그 여자 팔을 잡아 일으켜 애까지 붙들어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현관문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고 우는 딸을 안고 엄마가 공주님 목걸이 다시 사줄게. 내일 꼭 사줄게. 하고 달래주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놈이 들어와 돌봄이분 해고했다면서 하고 물었어요. 태어난 척하는 목소리가 틀림없었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돌봄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나 봐. 아니면 당신 딸이 아빠한테 아빠 마누라가 우리 엄마 잘랐다고 꼰지르던? 제 물음에 남편 얼굴이 하얘지고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사인할 준비나 해. 애는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권에 토달 생각 하지도 마. 안 그럼 위자료 더 올릴 테니까. 말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그놈은 절 붙잡고 정말 잘못했어. 정말 실수였어. 내가 그거 한 번을 못 참아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날게. 그 애도 안 볼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하길래 그럼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양육비 안 주면 난리치고 볼만해질 텐데. 근데 어쩌나 나는 혼외 자식 양육비 주는 놈이랑은 살 생각이 없어서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딸과 함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딸을 임시로 친정에 데리고 가 맡겼죠.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짧게 이런 사정이 있었고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펄펄 뛰시며 뭐 그런 놈이 있냐고 아주 난리를 부리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진정시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애나 좀 부탁한다고 하고 출근했죠. 출근해서 일은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전날 알아보고 로펌으로 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그래도 복직해서 돈 모아둔 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이럴 때 쓸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지만요. 법정에는 저 여자와 그놈 둘 다 나왔어요. 그놈은 이혼 생각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고 하자 그 여자는 그럼 자기랑 자기 딸은 버리는 거냐며 아주 난리를 쳐서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그놈이 되었고 위자료도 고액으로 나왔어요. 그 돈을 내기 싫었던 건지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버티는 걸
변호사님이 외도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고 거기에 애가 있는 걸 몇 년을 숨겼으면 더더욱 된다고 하셔서 그놈은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죠.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로 넘어왔고요. 법원을 나오면서 그 여자한테 어디 내가 버린 쓰레기 그쪽 딸내미 아빠로 데려가서 잘 살아봐요. 애가 어떻게 클지 되게 궁금하네.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그 이후로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양육비는 잘 보내주긴 하는데 승진해서 제 연봉이 늘어나면 양육비도 안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최대한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서요. 이거 들으신 모두 이런 쓰레기는 평생 만나지 마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자라서 남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행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자는 것이 무서워 엄마, 아빠 사이에 끼어 자는 것,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솜사탕을 나눠 먹는 것 등 지극히 평범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정치인 아버지와 미술관 관장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권력과 재력에 대한 야망이 강한 분이셨고 어머니와는 선을 보고 결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정치하는 집안이고 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화랑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어요. 정치인 집안과 예술인 집안의 결혼은 남들 보기 좋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죠. 어머니 집안은 아버지 집안의 돈을 보고 결혼을 시킨 것이고 아버지 집안은 어머니 집안의 고상한 타이틀이 필요해서 결혼을 시킨 것이었어요. 지금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술관도 결혼할 때 아버지 집안에서 지원해준 것이었죠. 서로의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그 당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버리고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죠. 아버지 집안은 남자아이를 낳아 정치의 대를 잇기를 원했고 어머니는 저를 낳고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서는 큰 난리가 났고 그 압박에 못 이겨 2번이나 유산을 하면서 낳은 아이가 제 남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대외적인 활동 때만 다정한 부부로 보였습니다. 주인도 부부였죠. 아버지의 정치활동에 이혼이라는 오점은 있을 수 없었고 어머니의 예술활동에는 아버지의 막대한 지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언니라고 부르며 좋아했던 아버지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행비서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아버지와 그 언니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죠. 아빠도 엄마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예진이와 예준이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머니에게도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철이 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인정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세뇌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커서 절대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 거야. 학창시절 저는 로맨스 소설에 빠져 살았고 친구들과 팬픽 소설을 연재하며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풀곤 했죠. 성인이 되어 저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는 여기저기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스펙과 집안이 훌륭한 남자들이었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서로의 조건만 보고 만난 자리에서 제가 꿈꾸는 사랑을 찾기는 쉽지 않았죠. 선자리가 잘 성사되지 않자 아버지는 저에게 유학을 가라고 하셨어요. 다 큰 처녀가 들어오는 선자리가 성사되지 않으면 소문이 안 좋게 나니 유학이라도 가서 공부한다고 둘러대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저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1년간 캄보디아에서 장기 의료봉사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3주간 파리로 여행을 온 사람이었죠. 저는 콩코르드 광장 계단에 앉아 노래를 듣기도 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도화지에 그리기도 하고 로맨스 소설을 쓰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네, 그림 그리는데 얼마예요? 유학생활 동안 무료했던 제 삶에 그 남자의 등장은 따뜻한 봄비 같았습니다. 우리는 첫눈에 반했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어요. 소울메이트를 만난 기분이었죠. 우리는 매일 20시간이 부족할 만큼 붙어 있었고 저는 그 사람에게 해외 의료봉사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어요. 그 얘기를 할 때의 아이 같은 모습과 맑은 눈동자가 좋았죠.
정말로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3주라는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저는 1년이라는 유학 생활이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1년 뒤 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 후로 우리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의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항상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한 달에 2번은 손편지를 적어서 보내줄 정도로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귀국해서 처음 만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현모양처처럼 살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좋고 제가 원하는 대로 집에서 내조만 해도 좋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저를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남편은 치과의사였지만 남편의 부모님은 작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개천에서 용난 놈이랑 결혼하지 말거라. 그 놈 주변은 다 개천일 뿐이야. 아버지는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밤낮으로 울면서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판단하냐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진이는 나처럼 돈 보고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얘가 뭐가 부족해? 잘난 아버지 덕에 돈이 없어. 백이 없어. 다 가졌는데 그냥 지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내요. 예진아,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결국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허락하셨고 남편에게 큰 치과를 개원해 주셨어요. 남편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였죠. 아버지는 평생을 남들 시선 의식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이라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했고 신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전 제가 꿈꾸던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것이 행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고 두 분이 농사일로 힘들게 일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 아버님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 자기 공부시키느라 고생만 하셨잖아. 농사 그만하시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두 분이 전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평택에 있는 전원주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회식 후 늦게 집에 들어왔고 술에 취한 채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봤는데 어떤 어플에 숫자가 80개나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에 노트북을 놔두고 출근해서 병원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서재에 있던 남편의 노트북을 끄려고 하다가 며칠 전 핸드폰에 떠 있던 어플에 바로 가기를 클릭했는데 그것은 남녀 채팅 커뮤니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프로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대 초반, 치과의사, 유부남, 편안한 만남 추구라는 프로필을 보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 속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함을 열어보니 남편이 여러 여성들과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온 그날도 한 여성과 술 약속을 잡았더군요. 저는 배신감에 눈이 뒤집혔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른 쪽지들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직설적이고 성적 욕구가 강한 퇴폐적인 남자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했던 내 남편의 두 얼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채팅 커뮤니티에 가입해 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의 성향에 맞추며 대화를 잘 이끌어가자 이렇게 잘 맞는 여자는 처음이라며 좋아했습니다. 남편과 하루에 몇 시간씩 채팅을 하며 그의 속마음을 듣게 되었고 저와의 잠자리가 맞지 않는다며 수치스러운 내용들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채팅을 계속 이어가며 그의 돈을 빌리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친정집에 왔고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부모님 앞에서 저는 남편과 나눈 채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게 했고 시부모님까지 함께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편은 빌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사랑을 기만한 대가로 그 남자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대장장이의 강직함에 반한 마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봄날, 시끌벅적한 시장에 서늘한 바람이 골목마다 쇳내음과 숯향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불꽃이 가장 뜨거운 곳인 대장간 앞을 과부 수지마님이 여종 분녀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시장에 와보니 살아있는 것이 실감나는구나. 마님, 그동안 오랜 병환으로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건강을 찾으셨으니 저와 함께 시장에도 자주 나오시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셔요. 그래, 그러자꾸나. 수지마님은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을 뜻밖의 사고로 잃고 그 충격으로 6개월이나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을 누워 지내던 마님에게 봄날의 시장통은 눈부시게 활기차고 새로웠답니다. 그때 마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소리가 있었으니 대장간에서 들려오는 쇠두드리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노래 장단을 맞추듯 장구 장단처럼 들리는 것이었지요. 발길을 멈춘 마님이 대장간 안을 살짝 들여다보자 분녀가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마님, 여긴 덥고 소란스러우니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그때 대장장이 박새가 망치질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어깨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모루 위 불꽃만큼이나 눈부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마님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대장장이의 울퉁불퉁한 팔뚝과 구릿빛 얼굴, 그 이마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요. 마치 세상을 뜬 남편이 사냥을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의 모습과 흡사해서 잠시 착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겨 늘 사내다움을 땀과 건장함으로 보여주었고 마님은 그런 사내다움이 익숙하고 좋았어요. 잊고 있던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와 가슴 한켠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지마님의 발걸음은 대장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계획에도 없던 은장도를 맞추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녀야, 온 김에 은장도 하나 맞추자꾸나.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되었다. 이보게, 은장도 한자로 만들려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네. 마님 원하시는 문양이 있으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그럼 이리 와 보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겠는가? 예. 다만 복잡할수록 값이 비싸집니다. 마님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옵니다. 값은 문제가 아니네. 마음에 드는 것이 우선이라네. 학 2마리가 꼬리를 물어 원을 이루고 그 중심에 봉황 1마리가 날개를 접고 엎드린 도안을 새길 수 있겠는가? 대장장이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마른 숯을 들어 종이에 문양을 옮겨 그리려 다가서는 순간 수지마님은 불쑥 코끝을 스친 짙은 땀내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것은 예전에 남편이 활쏘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풍기던 달콤한 벌꿀 같은 향기였어요. 그 향기가 좋아서 수지마님은 남편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벌꿀 향을 맡기 위해 숨을 들이쉬며 남편의 가슴에 코를 박곤 하였지요. 가슴이 한 박자 먹고 곧장 세게 뛰기 시작했지만 마님은 애써 숨을 고르고 대장장이의 숲끝을 지켜보았답니다. 이윽고 숫선이 종이 위에 살아나며 그녀가 원하던 문양이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냈겠지요. 그림을 제법 그리는구나. 이 모양대로 은장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 대장장이 총각이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봉황이 왜 날지 않고 엎드려 있습니까? 나는 세상 앞에 고개 들 자격은 없지만 내 안의 깊음만은 꺾이지 않았지. 그러니 엎드린 봉황을 새겨달라고 하였네. 죄가 뜨거운 물 속에서 단단히 다듬어지듯이 사람도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하고 성숙해지지요. 하지만 봉황은 설령 엎드려 있어도 결코 달기 되지 않사옵니다. 마님은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대장장이 치고 글도 아는 듯한 그의 말솜씨는
돌아가신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와 마님이 가슴이 저렸답니다. 분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님의 심장은 봄볕 아래서도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모시에 스민 쇳내가 자꾸만 코끝을 간지렸고 벌꿀 향이 나는 땀 냄새는 콧속을 파고들었지요. 귓가엔 아직도 결코 닭이 되지 않사옵니다라는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대장간을 다녀온 밤은 다른 날의 밤과 달랐습니다. 웬일인지 설렘과 들뜸으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흔들리는 등잔 불빛 아래로 대장간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던 불꽃과 함께 대장장이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은 불꽃이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선명히 남아 돌아가신 서방님의 얼굴과 한빛처럼 스며들어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서방님과 대장장이의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기를 반복하며 마님은 결국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장날이 돌아왔고 은장도가 완성되는 날이었지요. 분녀는 마님 대신 다녀오겠다 했으나 마님은 손수 가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분녀야, 시장 갈 준비를 하거라. 그리하여 고대하던 대장간 앞에 다다른 마님은 심호흡을 깊이 하고 대장간 문을 들어섰답니다. 마님이 나타나자 대장장이가 재빨리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절을 올렸지요. 마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요. 마님께서 원하시는 문양대로 잘 나와야 하는데 한번 보시지요. 대장장이가 은장도를 들고 가까이 오자 수지마님은 벌꿀 향이 나는 땀 냄새에 마음이 심쿵하여 계속 숨을 몰아쉬며 가슴 깊숙이 향기를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수고가 많았네. 그런데 자네를 뭐라 불러야 하나? 아, 소인은 박쇠라 하옵니다. 박쇠. 짧은 이름이었지만 마님 귀엔 낯익은 노랫가락처럼 울렸습니다. 분녀가 은장도를 받아들고 한참을 감탄했습니다. 칼등은 학의 기처럼 매끈했고 칼날은 은빛으로 빛났으며 무엇보다 꼬리를 맞댄 두압과 엎드린 봉황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새겨져 있었지요. 웜에, 박쇠 솜씨가 정말로 대단하네요. 어찌 이리도 정교할 수가. 마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밤새 모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칼집을 조심스레 열어보다가 칼 내부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 마님의 마음을 울컥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써넣은 대장장이의 마음이 마님의 마음에 따뜻하게 전해졌기 때문이었어요. 대장장이 하면서 글을 언제 익혔는가? 어릴 때부터 틈틈이 책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천한 것이 글을 배워서 무엇하겠냐고 했지만 소인은 글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익히게 되었지요. 그래서 몇 자 아는 것으로 글을 넣어보았습니다. 소중한 마님의 은장도를 망칠까 두려웠으나 용기를 내봤습니다. 신뢰가 되었다면 아니네.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글귀이네. 마님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들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글귀가 마음에 드니 내 마음의 굳은 결심을 다지는 의미로 한 글자를 보태고 싶은데 가능하겠는가?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넣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 한 글자도 봉황 옆에 작게 새겨주게나? 마님 어렵지 않습니다. 마님 함자가 어떻게 되옵니까? 수, 빼어날 수라네. 네 마님, 그럼 다음 장날까지 해놓겠습니다. 오늘 내 기다릴 터이니 해줄 수 없겠는가? 마님 시간이 솔찬히 걸려서 마님께서 기다리시려면 지루하실 텐데요. 아니네. 나는 이 쇳내가 좋다네. 뜨거운 불 속에서 이글거리는 저 불꽃도 꺼져가는 내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는 기분이 든다네. 알겠습니다. 소인 놈이 빨리 해보겠습니다. 모루 위 불꽃이 희붉게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박새는 작은 강철 끓을 불 속에 한 번 더 담갔다 빼냈습니다. 살짝 달아오른 끌 끝에서 은은한 열이 묻어나오자
그는 은장도 칼집을 한 손에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레 첫 획을 내리그었지요. 첫 줄은 똑바로 그으렵니다. 마님의 마음가짐처럼 곧아야 하니 말입니다. 탁! 끌이 은장을 밀어놓는 순간 납작한 은가루가 눈송이처럼 흩어졌습니다. 수지 마님은 숨을 들이켜고 두 손가락을 맞잡았습니다. 흩날리는 은가루가 마치 남편이 사고를 당해 하인의 등에서 축 처진 모습으로 엎혀오던 그날을 연상케 하여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쳐올라 수지마님의 눈가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던 것이었지요.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박새는 여전히 작업에 몰두하면서 다시 끌 끝을 식히며 두 번째 세로액을 눌러 파고들었습니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지요. 난세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말투와 손놀림은 남편이 예전에 부러진 활목을 깎아 고치며 활등이 곧아야 심히 곧다오하고 속삭이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격가지를 하계 기처럼 섬세히 다듬을 때마다 끌이 스윽하고 은을 파고들었고 마치 남편이 활시위를 새로 맬 때마다 짧은 조언을 꺼내던 그 장단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그 겹친 기억 사이로 박새에 났지만 단단한 음성이 파고들자 마님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늘 단정하기만 했던 그 미소가 오늘은 낯설 만큼 설레었답니다. 마침내 마지막 불꽃을 찍어 수자의 꼬리를 봉황등 깃에 맞물리듯 새겨넣자 작은 은장도는 어둑한 대장간 안에서도 미세한 빛을 품고 숨쉬는 듯 하였습니다. 박새가 칼집을 살포시 들어 등잔불 아래 기울였습니다. 보시지요. 마님. 난세에도 품위를 지키는 봉황 곁에 이제 마님의 이름이 숨쉬옵니다. 너는 대장장이 하기에는 아까운 자로다. 마님은 박새의 남다름에 더욱 마음이 설렜지요. 그 말과 함께 은빛 표면이 반사해낸 불꽃무늬가 마님의 뺨에 춤을 추었습니다. 수지 마님은 칼집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은빛 결 사이로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라는 글귀와 방금 새긴 숫자 한 글자가 나란히 반짝였지요. 마님의 눈가에서 촉촉한 물기가 어려 떠난 남편을 생각하면 뒤늦은 미안함이 밀려왔고 동시에 눈앞에 박새가 주는 설렘이 심장을 콩닥콩닥 두드렸지요. 그녀는 가늘게 숨을 내쉰 뒤 2번 정도 눈을 깜빡여 물기를 걷어냈지만 오래 막혀있던 가슴속 어딘가에 미세한 온기가 번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묵은 우물에서 처음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갔답니다. 분녀가 눈치를 살피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날이 저물어 가옵니다. 하지만 박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칼집을 식히면서 한 번 더 광을 내어야 하옵니다. 그러는 동안 시장 뒤편 폭포수 아래 봄빛이 제일 고운 곳이 있사온데 잠시 머물다 오시겠습니까? 저녁 노을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마치 마님의 촉촉한 눈빛처럼 말이지요. 수지마님은 박새의 표현들이 죽은 서방님이 살아 돌아와 속삭이듯 마음속에서 물결이 일렁이면서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마님은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대답하였어요. 그러세. 한 바퀴 돌고 오겠네. 네 마님, 불이 나게 해놓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녀와 마님은 대장간 뒤편 자그마한 물길을 따라 난 숲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빛이 붉게 노을을 물들이고 버드나무 실잎이 물결처럼 흔들릴 때 마님은 병상에 파묻혀 있던 지난 계절이 얼마나 힘겨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편 대장간에서는 박새가 다시 불씨를 일으키며 칼집에 새겨 넣은 숫자를 은빛으로 빛나게 할 마지막 담금질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의 망치 첫음이 다시 울려 퍼지자 마님의 가슴에도 탕하고 메아리가 번졌습니다. 남편의 그리움과 새로운 두근거림이
이 봄밤을 경계 삼아 포개져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등잔불 아래 수지 마님은 은장도를 천천히 꺼내 칼등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학의 꼬리에 이어진 봉황, 그리고 그 곁에 새겨진 수 한 글자, 등잔 심지가 흔들릴 때마다 빗도물결도 어른거렸지요. 은빛 결마다 번지는 불꽃 무늬는 어느새 박새의 구릿빛 얼굴과 겹쳤습니다. 한때 남편이 활시위를 당기던 순간마다 품어냈던 그 뜨거운 숨결도 같이 스며들어 심장을 2번, 3번 쿵쿵 두드렸습니다. 내가 다시 대장간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생각이 자꾸만 칼끝에 비쳤습니다. 그때 수지마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생각이 떠올랐으니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곤히잠을 청하였지요. 며칠 뒤 부잣집 교수들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절과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난 뒤라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향이 뜰에 자욱하던 날이었지요. 모임 장소는 양반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민대감댁 안채였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모임을 하게 되었군요. 올해도 복숭아 꽃은 곱게 피었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회색인 듯합니다. 회색이라니요. 저는 검은빛이지요. 영감이 떠난 뒤 새벽마다 까마귀만 울어댄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다 문중제사상이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부들의 처량한 수다가 이어지고 찻잔이 2~3번 비워질 즈음 수지 마님이 조용히 은장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칼집에 꺼끌꺼끌한 모양이 반짝이자 수다꽃이 와르르 피어났습니다. 아니, 왜 는장도래요? 저 문양 좀 보세요. 학 2마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니. 천생연분이라 그럽니까? 은빛의 문양이 완전히 어울리면서 고급스러운 것이 참 곱고 이쁘네요. 저런 거 하나 지니고 있으면 100년은 수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수지 자네 흔한 칼이 아닌 듯하니 어디 사연이라도 있는가? 수지 마님은 슬며시 웃으며 칼집을 열어보였습니다. 안쪽에 비스듬히 새겨진 난세에도 봉황은 품위로 난다. 그리고 그 옆에 방금 찍어낸 듯 반짝거리는 숫자가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남편이 떠난 뒤 마음이 허전하여 수절의 의미를 새기려 맞춘 은장도랍니다. 언제 들고 다녀도 제 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엎드린 봉황처럼 낮추되 꺾이지 않으려 하였지요. 어머, 세상에 그런 깊은 뜻이 있으니 은장도가 더 빛이 났구려. 나도 군자란 문양으로 새긴 은장도 하나 갖고 싶구먼. 분위기가 무르익자 홍부인이 부추기듯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맞추세나. 값이 좀 나가더라도 내 마음같이 견고한 장신구라면 수절하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될 터이니 수지 부인 어디서 만들었는가? 우리에게도 소개를 해주세나. 제가 특별히 부탁하여 제작한 것이오니 고인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또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부인들이 만들고 싶은 문양을 이야기하면서 강 부인은 연못 위에 핀 연꽃 문양을, 큰 댁은 대쪽처럼 굳센 대나무 마디 문양을, 홍 부인은 나는 솔직히 화려한 게 좋아 라며 봉황 깃털에 홍모란이 어우러진 은장도를 갖고 싶어 했지요. 그리하여 수지마님이 각자 하고 싶은 문양을 수첩에 고이 적어 내려갔답니다. 단체로 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을 테니 제가 가서 흥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수지마님은 다시 대장간으로 갈 명분을 얻게 된 셈이었지요. 장날 아침 수지마님은 그 여느 때보다 설레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지요. 장터 입구를 막 들어설 즈음 대장간에서는 이미 모루 위 불길이 다시 치솟고 있었습니다. 박새는 불 앞에 서서 망치를 높이 들었다 내리치며 구슬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요. 모루 옆에 걸린 칼날들은 아침 해를 받아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 마님의 발걸음은 한층 서둘렀지요. 두근거림이 치맛자락 안쪽에서 훅하고 솟구치듯 온몸을 달궜습니다. 대장간 앞에 닿기도 전 망치와 모루가 맞부딪히는 탕탕 소리가 이미 심장 속 장단이 되어 있었지요. 숨결은 빠르게
그러나 발걸음은 차분히 수지마님은 박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차분하려 노력하였어요. 드디어 수지마님은 분녀와 함께 대장간 앞에 섰지요. 손안에는 단정히 묶은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 그 안엔 과부들이 각자 원하는 문양이 적힌 주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새, 오랜만이네. 자네의 쇠두드리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경쾌하구먼. 박새는 망치를 내려놓고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안녕하세요. 아래 것들을 시키시지. 이런 누추한 곳에 또 오시다니요. 아니네. 바람도 쐴 겸 모루의 불꽃이 내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또 왔다네. 그리고 내 주문이 있어 이렇게 들렀네. 다른 부인들이 자네의 은장도 만드는 솜씨에 감탄하였지. 그리하여 단체로 만들기 위해 주문을 받아왔다네. 권위 있는 부인들의 주문이라서 더 신경을 써야 하기에 이렇게 직접 왔구먼. 미천한 솜씨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소인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네 솜씨가 뛰어나니 맡길 수 있는 것이라네. 소인놈 마님 믿음에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인들이 원하는 문양이 있으니 먼저 그림으로 본을 떠주게나. 대장장이 박새는 종이와 마른 숯을 들고 마님 옆으로 앉았지요. 마님은 이미 땀에 젖은 박새의 몸에서 나는 달콤한 벌꿀 내음이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기분이 들었지요. 은장도 전체에 군자란 문양을 넣은 것과 대쪽처럼 굳센 대나무 마디 문양, 봉황 깃털에 홍모란이 어우러진 화려한 문양, 은장도 칼날 아래 잔잔히 펼쳐진 파도처럼 흘러가는 물결 문양, 차가운 겨울끝 빛을 뚫고 피어난 매화 가지 한 줄기, 시련을 견디고 꽃 피우는 강인함을 담아낼 수 있는 매화 가지 문양, 우아하게 펼친 학의 날개가 은장도 전체를 감싸며 고고한 기품과 자유로운 영혼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학이 날갯짓하는 형상. 이렇게 은장도를 우선 만들어야겠는데 본을 떠보게나. 박새가 숯을 든 손끝으로 학의 날갯짓을 그릴 때마다 박새의 굵은 팔뚝이 움직이며 마치 박새의 팔이 학처럼 느껴지며 마님의 가슴이 콩닥거렸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박새가 고개를 들어 수지 마님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님의 심장은 모루에 얹은 달궈진 새처럼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종이 위 학 한 마리가 펼친 날개를 그리는 박새의 어깨선을 보며 마님은 살며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땀 냄새와 숯 내음이 어우러진 공기 속에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님, 이 곡선이 어떠하겠습니까? 학의 날개가 이렇게 활짝 펴는 것이 더 아름답겠지요? 박새가 물었을 때 마님은 목구멍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학이 은장도에서 푸드덕하고 날아갈 것 같구나. 수지 마님은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히 낮추었지만 마음속에선 폭죽처럼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박새가 다시 종이 위에 숯을 찍으며 그 선을 다듬었습니다. 마님께서 문양을 함께 봐주시니 그림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님의 가슴 속에선 한 송이 연꽃이 천천히 피어오르듯 설렘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자네 손끝이 야무져 잘 나오는 그림을 나의 마음도 담긴다고 하니 다른 부인들도 흡족하겠구먼. 그 짧은 진심 어린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모루에 남은 불씨처럼 그 감정은 아직 꺼지지 않고 은은히 빛나고 있었지요. 수지 마님은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과 박새를 향한 설렘이 뒤섞인 채 뛰는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거의 슬픔이 옅어질수록 현재의 이 뜨거움이 더욱 생생해졌으니까요. 이렇게 뜨겁게 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지 마님은 그런 뜨거움과 떨리는 가슴을 느끼면서 박새가 일하고 있을 대장간으로 장이 서는 날마다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지요.
아직 장이 채 열리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수지 마님은 붉은 비단 보자기를 품에 안고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겨 대장간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장날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기다려지는 아침이 되어버렸지요. 망치 소리가 멈추고 박새가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발견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침 일찍 장터에 볼 일이 있어 오는 김에 우선 들렸네. 너무 일찍 들렀는가? 수지 마님의 말은 담담했지만 얼굴은 벌써 홍조로 물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소인놈이야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일하니 언제라도 오셔도 상관없지요. 고운 마님을 아침 일찍 보는 행운을 갖게 되어 소인놈은 하루 종일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새의 농담 같은 말에 수지 마님은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어요. 매번 찾아오는 수지 마님을 바라보는 박새의 눈빛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지 마님의 눈빛은 다른 여인들과 다르게 느껴졌고 수지 마님의 대장간 출연은 어느 순간부터 박새의 가슴도 설레게 하였으니까요. 하지만 대장장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기에 박새는 가슴 깊은 곳에서만 간직한 채 묻어두고 있었지요. 은장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이 꼭 내 보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장날만 기다리게 되는구나. 수지 마님의 작은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간지렸지요. 소인놈도 어느새부터인지 장날이 기다려지는 것이 계속 문 쪽만 바라보게 되었지요. 박새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날마다 완성되어가는 은장도를 보며 두 사람의 가슴 속에도 쌓여가는 연정이 있었답니다. 은장도를 마침내 다 완성한 날이었지요. 은장도가 완성되어 박새는 수지마님에게 은장도를 건네며 말하였어요. 벌써 은장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마님을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다음에 장에 오시면 대장간에 한 번 더 들러주세요. 마님. 나도 매번 장날만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은장도가 다 만들어졌으니 이제 대장간에 올 명분이 없어졌구먼. 다음에 장에 오면 한 번 들리겠네. 수지 마님은 새 은장도들을 곱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수절 과부들의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여인들이 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수지 부인 오셨구려. 은장도 빨리 보고 싶네요. 모여있던 과부들은 보자기를 풀어놓은 은장도를 보자마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섬세하고 고운 문양이 있을까? 홍 부인이 은장도를 들고 살피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들, 이 은장도를 만드느라 수지 마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아시오? 내가 장터에서 들었는데 수지 마님이 요즘 장날마다 대장간에 드나드셨다지 뭡니까? 큰댁이 슬쩍 눈웃음을 치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들었소이다. 그 대장장이 총각이 그리도 힘이 좋고 팔뚝이 굵다 하던데. 우리 수지 부인이 오죽 눈이 즐거웠겠소? 여인들 사이에 작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자 수지마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은장도 하나하나가 우리의 수저를 의미하는 귀한 물건이요. 너무 그렇게 가벼이 농담하면 아니 돼요. 수지마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부인들의 농담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지 부인, 그 총각이 보기에도 체력이 꽤 좋아 보이던데 말이오. 쇠를 두드릴 때마다 망치질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차든지. 강 부인이 살짝 입을 가리며 말을 건네자 여인들은 다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마님은 얼굴이 더 달아올랐지만 부인들의 농담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맞받아쳤지요. 맞소. 힘이야 장사겠지요. 무거운 망치를 하루 종일 치대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리 단단한 쇠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도 참 반듯하고 성품도 좋아서 그런지 은장도를 만드는데 섬세하고 꼼꼼하게 잘하더군요. 그러자 홍 부인이 마님의 말을 바로 받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지마님이 대장장이한테 홀딱 빠지셨나 보네. 대장장이 총각 자랑까지 하시는 것이. 그러자 큰댁이 다시금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이 좋은 총각을 곁에 두고 살 수 있다면 수십 년이라도 수절을 할 수 있겠구먼. 웃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수지 마님은 어느새 박새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녀 마음속에 더욱 또렷이 박새에 대한 마음이 새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들 하시고 이 은장도를 받고 나니 우리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잡게 되는 것 같지 않소? 그저 그 마음만 간직해주면 좋겠소이다. 마님은 웃음기 속에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지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부끄러워하는 듯하지만 감출 수 없는 마님의 얼굴 위에는 이미 대장장이 총각 박새를 향한 깊고도 따뜻한 사랑이 피어나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런 가운데 박새는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줄줄 흐르는 땀을 뚝뚝 흘리며 열심히 뭔가에 집중하여 만들고 있었답니다. 마님께서 주신 따스한 시선과 미소에 내 마음을 반드시 담아야겠다. 그리하여 주문과는 별개로 밤을 새워 만든 오직 마님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은장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칼집에 글자를 새겨 넣으며 그의 마음도 함께 표현했던 것이었지요.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가슴엔 한없는 설렘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수지 마님이 다시 찾아온 장날, 박새는 조금 떨리는 손길로 숨겨둔 특별한 은장도를 내밀었습니다. 마님, 이 은장도는 주문하신 것이 아닙니다만 온전히 마님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옵니다. 수지 마님은 놀란 눈으로 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내게? 박새는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마님의 발걸음마다 제 심장이 함께 뛰었기에 그 마음을 도저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새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님의 귓가를 어루만지듯 흘러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깊고 은밀하게 얽혔지요. 수지 마님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대장간을 가득 채운 듯 불가마 안의 불꽃보다 더 발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의 칼집을 조심스레 뺐을 때 은빛 칼등 위쪽에 새겨진 글자 수철합이 드러났습니다. 수지 마님은 놀란 눈으로 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철합이라, 자네, 이 글자의 뜻을 아는가? 박새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마님과 제가 서로의 마음을 함께 모아 완전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사옵니다. 순간 수지 마님의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자네를 볼 때마다 3년 전 돌아가신 서방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마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으나 대장간의 불꽃은 어느새 잔잔해지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공명하듯 울렸습니다. 마님의 말에 박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님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지요. 박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마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님, 저는 지금껏 마님이 어찌 그리 서글픈 눈빛을 간직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찾아오신 발걸음이 고맙고 설레었을 뿐 마님께 그런 깊은 상처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수지 마님은 떨리는 손끝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가만히 닦으며 고개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가 자네에게 마음을 숨기고 있었으니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자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네. 박새는 조심스레 마님의 어깨 위로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뜨거운 모루 위 쇳덩이를 단련하던 온기와 굳은 살이 느껴졌지요. 마님, 지나간 일은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마님께서 그 아픔을 잊지 못하신다면 소인이 곁에서 언제까지고 그 마음이 다 나으실 때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마님은 박새의 진지하고도 따뜻한 말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녕 자네가 그리해주겠는가? 내 옆에서 이 어리석은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박새는 아주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마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마님, 소인은 쇠를 다룰 때 끝까지 불꽃을 지키고 쇠덩이가 온전히 벼려질 때까지 결코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믿고 의지하시어 이 박쇠가 마님의 상처를 온전히 버릴 때까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어요. 마님은 이제야 마음의 무거운 빗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고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그렇게 해주겠는가? 자네라면 정녕 이 마음의 상처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따뜻한 눈길을 나누었습니다. 밖에서 은은히 불어오는 바람이 대장간 안에 남아있던 그들의 슬픔을 조금씩 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수지 마님과 대장장이 박새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유교 문화의 엄격한 시절을 살아낸 두 남녀의 애틋한 마음이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었기에 더욱 깊이 간직하고 꺼낼 수 없었기에 더욱 짙어졌던 그런 사랑이었지요. 이미 돌아가신 서방님의 그림자를 가슴에 품고 홀로 슬픔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했지만 박새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금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시절을 살아야 했던 많은 여인의 절제된 슬픔과 조용히 타오르는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수지 마님과 박새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작은 울림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들꽃 야담 애청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